안녕하세요. 행복 나눔 토크 살리는 이야기 김지현 야고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밤 주워보셨나요? 네. 주워보셨군요. 그 밤은 어렸을 때 이 고슴도치 가시같이 가시 속에서 막 연그러 가는데요. 그런 밤이 다 익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 밤이 후두두두둑 떨어지게 되는데 행복으로 가는 길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안이 불안하면 가시가 막 돋고요. 내 안이 충만해지고 내가 영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가시가 열리고 모든 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렇게 잘 익은 밤처럼 아주 맛있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분이 있는데요. 어떤 분을 만날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 함께하는 분과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신과 의사라고 좀 인사를 드렸지만 현재는 임상 진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사람들과 함께 심리학 공부도 하고 그리고 몸과 마음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자기 돌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선생님의 어떤 양력을 저희가 우선 화면으로 쫙 만나봤는데 심리학 전문 교육기관 심학원 이게 딱 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심학원은 뭘 하는 곳인가요? 요즘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에 대한 관심들이 부쩍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제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좀 운영하고 싶어서 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자기답게 좀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커졌지만 의외로 또 굉장히 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자기 자신과 이렇게 불화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심리학을 좀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심리에 대한 연구, 나눔, 상담을 하시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점점 더 전하는 예. 그런 곳이군요. 자, 그럼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전해주실 겁니까? 그동안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돌봄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을 해왔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좀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시간 박수로 듣겠습니다. 아이가 무섭고 그리고 밉고 싫으면 그 근처를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몸은 자기도 모르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딜레마죠. 그 상황에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는 자기 마음을 변형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렇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돼. 뭐 이 팀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빠지면 돼.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쏟아준 어떤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상처가 이제 아물어 가는 거죠. 한 10년 동안 우울감을 잊고 나서 저는 이제 제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 성당으로 다시 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데 저한테 꽂힌 말,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다. 아, 예, 예. 저 그 말을 1년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성경 그 구절을 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냥 정말 듣고 싶은 말이죠. 정말 듣고 싶은 말. 예. 넌 내 아들이야. 예. 난 너 사랑해. 여러분들 스스로 어른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어른의 기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 예, 예. 그렇죠. 민증. 예, 그렇죠. 네. 예. 저는 어른 되면서 이제 책임감이 저한테 막 밀려와요. 아, 예. 그래서 어른은 뭔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어른이다. 네.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참을성이 있는 사람, 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렇죠. 사람들마다 이제 어른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른의 기준은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라고 할 때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자기 관리란 단어가 일단 떠오르긴 하는데 예, 그 몸무게 관리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 것들 아까 영상에서 만났던 걷는 것 이런 예, 것도 예. 전 떠오르고요. 건강을 돌보는 거. 네네. 예, 예. 그렇죠. 건강이라고 한다면 이제 몸 건강도 있지만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 때는 사실 부모님이 다 돌봐주시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주고 이렇게 이제 다 돌봐주는데 어른이 되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난 뒤에도 사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한테 아무거나 이렇게 함부로 먹거나 또 잠도 제대로 재워주지 않고 또 아파도 심지어는 그 정도 남들도 다 아파. 왜 유난이야 하면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몸을 이렇게 잘 돌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많은 것 같고요. 마음을 돌보는 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를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고통이 커서 오시는 분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고통이 커서 오신다기보다는 그 고통 속에 혼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들은 본인한테 어떤 불행하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자기를 위로하거나 자기를 격려하거나 이런 능력 자체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혐오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게 몸도 마음도 스스로가 잘 돌보는 이런 책임의 이전이 잘 이루어지는 게 자기 돌봄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가 이제 마음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때 저는 이제 인간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동물하고 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인간한테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인간은 여러 가지 동물한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언어를 사용한다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관념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안 좋은 특징은 또 뭐가 있을까요? 동물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 있는 거. 뭐 중독?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중독? 중독이 또 인간이 가지고 있고요. 어. 또 이렇게 말을 사용하지만 또 말로 이렇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맞아. 아, 상처를 상처를 그렇죠. 동물한테는 없는데 인간한테 있는 어떤 나쁜 특징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자기를 괴롭히는 유일한 생명체가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고양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쳐보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오늘 나 늦게 일어났어라고 막 자책할까요? 아니. 고양이가 이렇게 가다가 밥그릇을 엎어놓고 이런 바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난을 할까요? 아니죠. 고양이가 왜 나는 고양이답게 살지 못할까라고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할까요? 고양이는 그런 아마 자기 자신을 좀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죠.
왜 그럴까요? 기대? 그렇죠. 기대가 있고 또 이 기대를 낳는 건 어떻게 보면 자아라는 그런 마음의 장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이 생각하게 되는 이 자아라는 정신적 장치를 가지고 있죠. 이 자아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괜찮지 못한 사람인지, 내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이렇게 다 이제 자꾸 판단을 하죠. 그 자기에 대해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제 개념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또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자기에 대한 기대, 자아 이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을 가지는 게 참 좋긴 한데 이게 너무 이제 현실에 나하고 맞지 않는다면, 내 이상은 높은데 현실에 나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우울하고 한심하게 생각할 그렇죠. 거고. 네. 심한 경우에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감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기 불일치를 항상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는 나 자신과 현재 나 사이의 어떤 이런 간격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계속 자기 자신을 안 좋게 바라보고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너무 사회가 이제 빨리 바뀌고 있어가지고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개인화가 됐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제 자아라는 말, 자기라는 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많이 쓰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로 향해야 될 관심까지도 굉장히 우리 자기 자신한테 이제 많이 몰두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 이상들이 자꾸 이제 높아지죠. 남들과 비교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현대인들은 이 자기에게 몰두하는 시간들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개선시키고 발전시키기보다는 자기 불화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보편적인 이유도 있지만 왜 현대인들이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느냐라고 봤을 때 또 이제 이런 개별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개별적인 이유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아동기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은 분들은 사실 그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일부 주에서 건강검진을 할 때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합니다. 이 보시면 이제 10개 항목이 있어요.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이혼이나 사별, 유기 또는 기타 이유로 부모님을 잃었습니까? 같이 사는 부모님이나 어른이 서로를 구타하거나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귀하를 사랑해주거나 특별히 여기는 가족이 없다고 느꼈습니까? 이제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죠. 물론 이제 제가 읽지 않은 항목에는 학대나 방임, 이제 이런 부정적인 경험도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은 사실은 정신과에서 나온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과 의사나 예방의학자, 소아과 의사들이 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개념화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하게 됐냐면 비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경우라고 한다면 1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한 70% 좀 가깝게 되고요. 4개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 12.5%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한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에는 약간은 현실과 좀 맞지 않는 항목들도 있긴 해요.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네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2개 이상인 분들은 자가 면역성 질환이 2배 이상 더 잘 걸리게 되고요. 또 간 질환은 또 한 3배 이상, 그리고 심장 질환은 2배 이상 이렇게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 암이랄지 다른 이제 신체 건강도 더 나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이 스크리닝 검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이상인 분들은 고위험군이라고 이제 보고 일찍부터 그런 예방이나 치유 작업들을 이제 하겠죠. 생각을 해보면 사랑해주거나 특별히 여기는 가족이 없다고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 예, 중학생으로 올라가면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졌고, 어머니가 또 큰 병에 걸리셔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주기보다 나는 일단
내가 학교를 가야 돼. 뭐 그날 당장 버스비가 꼭 필요해. 뭐 아니면 학비가 필요해. 학원비가 필요해. 이걸 제가 항상 몰두하고 그리고 그걸 해주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했던 적도 있고 그럼에도 장학금을 받으려고 막 노력했던 그때 부모님의 사랑보다는 그냥 내가 나를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부모님께 말로 상처를 드린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생각을 지금 와서 해보면 그때도 어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도 물심양면으로 저에게 용돈을 주려고 알게 모르게 주머니에 넣어줬던 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치유가 됐지만 그때는 확실히 저는 이런 특별히 여기는 가족이 없다 또 사춘기도 같이 와서 그렇게 여겼던 예,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나 홀로 있다는 어떤 그렇죠. 느낌을 받은 적이 참 많았던 것 같네요. 네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한 두세 개 돼요. 아, 예. 나도 이제 앞으로 아프겠구나. 약간 불안감이 건강하셔야 막 몰려오면서 저희 부모님도 항상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너 쓸모 있는 인간이 돼야 돼. 정말 쓸모 인간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굉장히 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이제 아버님 저기 신체적인 아픔을 받았던 경험도 있길래 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손톱에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쵸, 놀다 보면. 놀다 보면 땀이 많이 끼는데 아버님이 이제 손톱을 좀 깎고 알아야 며칠 전에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저는 까먹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버님이 그거를 딱 보고 너 왜 손톱 안 깎았어? 그러고 나서 그 대걸레자루로 예. 이렇게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해서 한 10대 정도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손톱 깎지 않은 것보다 더 과한 체벌을 받은 거에 대한 막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 때문에 더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러고 나서 한 20대부터 한 30대까지 쭉 그 우울감으로 계속 10년을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억이 떠오릅니다. 네. 그런 이제 엄격한 아버지 밑에 자라셨는데 네. 그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지금 성인이 돼서 또 이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됐죠. 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좀 느끼시나요? 저가 하나는 처음에 아이를 딱 가졌을 때 그때는 당연히 훈육은 때리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좀 회복이 되고 나선 내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내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딱 박혀 있구나.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도 별로 안 좋으셔서 그 트라우마로 아버지도 상처가 많으셨구나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자식이 생기니까. 그래서 내 대선 끊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아이들한테는 절대 손을 대거나 웬만하면 이해시키고 또 같이 이렇게 좀 대화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다행이네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이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는 이런 어린 시절에 발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가 주어지게 되면 이게 단지 마음 상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떤 신경계 그리고 내분비계 이런 우리 신체 건강 전반에 걸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이런 신체 질병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런 신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심각한 많은 영향들을 이제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을 이제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보통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흔히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어 기제를 쓸까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심리적으로 방어를 할까요? 화를 낼까요? 그렇죠. 먼저 막 그런 보통은 경우가 있을 것 이제 같은데. 남 탓을 하죠. 남탓. 그렇죠. 외부 탓을 하죠. 그걸 이제 투사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는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그래야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근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또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무섭고 그리고 밉고 싫으면 그 근처를 안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또 나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착 본능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는 한켠에서는 싫은 마음이 있지만 또 몸은 자기도 모르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한테는 엄청난 딜레마죠. 내가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또 가서 사랑을 해달라고 또 갈구하는 이런 게 굉장히 모순이기 때문에 아이는 굉장히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는 자기 마음을 변형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형시키느냐? 부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제 이렇게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이한테는 좀 희망이 되기도 해요. 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바꿔서 내가 부모 말을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돼서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한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뭔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 의식이나 주의가 이제 외부로 이제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사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 탓하기를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상대방의 책임도 있고 나의 책임도 있는데 그걸 균형 있게 이렇게 보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먼저 다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해결이 안 되면 내 탓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돼요. 내가 없어지면 돼. 이 집에서 내가 사라지면 돼. 뭐 이 팀에서 이 모임에서 내가 빠지면 돼. 그러니까 내가 문제니까 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다는 이런 이제 심리적 방어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에 부닥치더라도 훨씬 더 삶이 이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내가 빠지면 돼가 결국은 우울증으로 또 그렇죠. 발전이 될 것 같네요. 심한 경우는 자살 사고가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돼 있죠. 내가 사라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사고로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래요. 근데 일하다 보면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 중에 잠수 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잠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잠수를 타. 일주일, 열흘 동안 연락이 없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 예. 그거 어떻게 프로젝트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얘는 뭔가 막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문제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랑 좀 그런 거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런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이제 핵심 감정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어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이제 수치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치심은 굉장히 격렬해서 마치 공황 발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을 한번 느끼면 작은 실수나 어떤 부족함 앞에서도 막 수치심이 올라오면 얼굴이 막 뻘겋게 달아오르고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막 열감도 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자리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든 도망치고 잠수 타는 어떤 이제 이런 회피 증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동기 경험들은 우리 성인의 어떤 인간관계와 어떤 내면의 삶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사실은 부모님과 아이의 어떤 그런 상호작용은 우리의 심리 발달의 어떤 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애착이 이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어린 시절 생각이 나면서 좀 억울한 마음도 들고 원망하는 마음도 좀 올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고 안정애착을 하지 못하고 불안정애착으로서 지금 어른이 됐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애착이 성인이 되면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보는데 어느 정도 안정성은 있어요. 안정성은 있는데 이게 충분히 가변적이라서 실제로 이제 성인 애착 유형 검사를 해보면 한 55%는 안정 애착으로 나오고요. 그다음 45%가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나와요. 근데 그 55% 중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성인기까지 줄곧 안정 애착이었을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 중에 또 한 4분의 1, 25%. 그러니까 성인 안정 애착의 4명 중에 한 분은 어릴 때는 불안정 애착이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안정해처로 바뀐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의 대물림이 이제 끊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상처의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불안정애착이었는데 안정애착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시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따뜻한 존재를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초기 경험은 나한테 굉장히 차갑고 냉혹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고 나에게 따뜻한 관심을 쏟아준 어떤 누군가를 만남으로써 내 상처가 이제 아물어가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혹시 그런 존재가 있으셨나요? 한 10년 동안 우울감을 잊고 나서 저는 이제 제 신앙이 있으니까 교회 성당으로 다시 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데 저한테 꽂힌 말, 너는 내 아들이고 난 널 사랑한다. 예. 저 그 말에 1년 내내 울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 얘기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성경 그 구절을 가지고 그냥 그 얘기만 나오면 울어요. 그냥 정말 듣고 싶은 말이죠. 정말 듣고 싶은 말. 예. 넌 내 아들이야. 예. 난 너 사랑해. 예.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이렇게 뒹굴뒹굴 굴르면서 울 정도로 예. 그 마음속에 그렇게 한참 1년을 푹 울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좀 제 안에 이게 새살이 약간 돋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전 그 기억이 이렇게 크게 떠올립니다. 예. 넌 내 아들이고 난 너를 사랑해라는 말을 저는 결국 다시 가족한테 들었어요. 예. 힘든 시기를 겪고 각개전투를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식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고생시키며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면서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동생이 결혼한 날이니까 대소사도 많았고 정신없었고 긴장이 계속 돼 있었던 상황에 긴장의 끈이 팍 풀리면서 저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어머니와 또 아버지와도 화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를 얘기하셨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 그 트라우마가 가족 안에서 또 해소가 된 거라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요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누군가를 또 만난다면 어린 시절의 이런 상처, 이런 경험들이 또 잘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꼽는 경우가 이제 선생님 많이 꼽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많이 꼽으시는 것 같고 또 친구, 또 가장 많이 꼽는 분들이 사실 이제 배우자, 연인 이렇게 많이 꼽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인간은 인간한테 또 치유가 또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또 내가 사랑받는 느낌, 내가 또 품어지는 어떤 느낌들을 또 느낄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자연에서 치유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꼭 그 타인이 꼭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혹은 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도 이제 일어나지만 두 번째는 내면의 벗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고 자기 불화상태에 빠져 있는데 어른이 되면서 내 자신에게 내가 좋은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벗이 되는 거죠. 그런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치유가 좀 일어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좋은 벗이 되어주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자신과 좋은 벗이 되어지느냐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꼽는 건 이 책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바꾼 것보다 책이 사람을 바꾼 경우가 더 많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만큼 책이 우리를 또 그만큼 변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글쓰기 이야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하고 그리고 좀 더 자기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어떤 과정으로서 이렇게 글 쓰면서 방금 이제 아까 우기용 배우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걸 한 인간으로 또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이제 가족 관계에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길래
나한테 이렇게 또 했을까? 그 사람의 또 삶을 또 이해하게 되면서 이렇게 또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자기 자신과 오랫동안 불화를 겪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내면의 벗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돌봄 워크샵, 그다음 자기 돌봄 클럽, 이제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이런 이제 자기 친절 연습, 자기 돌봄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친절하려면 이 당위로 하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알죠? 그렇죠? 근데 머리로 아는 게 사실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들을 이끌어내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시켜줄 수 있는 건 사실 이제 감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안타깝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일은 내가 힘든 일이 벌어질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 자신한테도 느끼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혐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난하는 경우가 많지, 내가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자신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경우가 참 드물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연민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을 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들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연민이라는 감정과 동정이라는 감정을 좀 구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동정은 좀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겪는 고통이 내가 겪을 고통은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이고 다른 부류고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동정심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동정심은 연대의 감정이 아니죠. 시혜의 어떤 그런 감정이고요. 근데 연민은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대의 감정이죠. 그 사람의 고통이 나도 또 겪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이해하려고 하고 덜어주려고 하는 게 이제 연민인 것처럼 자기 연민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자기 연민은 굉장히 건강한 거죠.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나만큼 힘든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는 이런 것은 이제 자기 동정이고요. 자기 연민은 내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내 고통을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나한테 베풀어서 내 고통을 덜어주게끔 하는 게 이 자기 연민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심 우리가 좀 더 길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진정성 있게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방송이지만 이 자기 연민심을 좀 더 만나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되고요. 뭐 눈을 감고 싶으면 중간에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순간, 힘들었던 순간에 놓여있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몇 년도 일일까요? 뭐 아팠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좌절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금 떠올렸을 때 어떤 장면이 좀 떠올려지실 거예요. 그때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현재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순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져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오고 있나요? 가만히 한번 내 몸의 변화를 한번 알아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쪽에서 어떤 느낌의 변화가 있을까요? 눈시울일까요? 목일까요? 가슴일까요? 배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고통의 일부가 내 몸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그 몸 부위에 가만히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가슴에 손을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당신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손 내리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어한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최근에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무슨 일로 힘드셨나요? 몇 년도의 일이죠? 이제 다시 상상의 나를 펼쳐서 여러분이 최근에 힘들어했던 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의 내가 과거에 힘들어한 나를 만나봅니다. 과거의 나는 지금 어떤 일로 힘들어하고 있나요? 조금 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느꼈을 때 느꼈던 그 연민심의 마음을 과거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도 내가 지금 느낄 수 있을까요? 과거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면서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온다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머리, 눈시울, 목덜미, 가슴, 배, 어느 쪽인가요? 과거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몸에서 어떤 느낌이 올라온다면 그 부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한 번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예, 좋습니다. 자기 연민 연습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 내리셔도 되고요. 어떠셨나요? 좀 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좀 느껴보셨나요? 실제 저는 이제 아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이 자기연민의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아프고 심장이식 수술을 그러니까 하기 직전에 고통 속에 있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내가 나를 너무 혹사시켰던 건 아닐까? 이래서 내가 자기 자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너무 통제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병까지 얻은 건 아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부정하고 비난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에는 초반에는 동정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난 지금 너무 힘들고 난 너무 불쌍한 인간,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이제는 좀 지금도 회복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불쌍한 사람 맞아. 너 불쌍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을 스스로를 돌볼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냥 그래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좀 뭔가 불쌍히 여기하면서 계속 안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평화를 빕니다거든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제 주변에 또 제가 아팠던 경험 때문에 주변에 이제 아픈 분들이 연락을 많이 오세요. 어떻게 뭐 이겨냈냐, 뭐 뭔가 나도 같이 좀 응원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그때 항상 드는 마음이 그 평화가 그분도 평안하시기를 계속 바라는 마음이 되게 커졌거든요. 근데 그 자기연민이라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지금은 건강이 네. 많이 회복되셨어요? 네네. 수진님의 건강과 평화를 빕니다. 아유, 그래서 이제 사실 자기돌봄 클럽에서 이제 이런 자기 연민도 연습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기 돌봄의 연습들을 이제 같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삶을 바꾸는 건 어떤 혁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상의 어떤 작은 실천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첫 책이 이제 굿바이 게으름이라는 책을 썼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굉장히 좀 심한 무력감을 겪는 분들, 게으름에 빠진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이 자기 상태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거창한 어떤 실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에너지는 바닥인데 굉장히 몇 시간씩 뭐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아까 자기 이상화 어떤 이런 이제 거창한 계획들을 해서 매번 또 실패하고 또 자기 비난하고 이제 이런 계속 이제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그 거창한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하게 해요. 예를 들면 얼마 정도 작은 실천을 하냐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가지런하게 놓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이제 하자라고 해요.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약간 콧방귀 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일주일간 하게 해요. 단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하는 거지 막 발로 이렇게 톡톡 차고 이렇게 신발 가지런하게 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일주일간 하고 나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약속한 건 신발 가지런하게 놓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뭐 옷도 이제 옷장에 걸어놓고 뭐 책상도 정리를 하고 뭐 식사하고 뭐 이렇게 설거지도 바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긍정적 연쇄 효과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창한 실천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굉장히 좀 작은 실천이고요. 자기 자신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 자기를 돌봄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일상에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있으시죠. 특히 내가 힘들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말을 위로나 격려를 해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사실 내가 나한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약간 그 소망형으로 해요. 뭐뭐 하기를 이런 식으로 뭔가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좀 더 부탁하고 요청하는 마음을 담아서 뭐뭐 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 돌봄 클럽에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요즘에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착취에 이제 많이 빠져서 소진되는 경우가 좀 너무 많아서 이 자기 돌봄 클럽의 멤버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는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이거예요. 사람들 굉장히 그만큼 너무 자기 자신을 힘들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저는 한 10년 동안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이제 이런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그냥 일상에서 합니다. 뭐 자기 전에 뭐 걸어가면서도 이렇게 하고요. 근데 다만 할 때 이렇게 이제 셀프 허그 혹은 이제 이렇게 가슴 토닥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 안에 이 자기 조절의 신경계, 자기 진정의 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할 때는 교감신경이 이렇게 막 항진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진정시켜줘요. 이완 기능을 하고 있고요. 이 부교감신경을 다른 말로 이제 미주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주신경 중에서 앞쪽 미주신경. 여러분 좀 사진으로 보시면 이 파란색 이 앞쪽 이 얼굴하고 목하고 이 가슴 상부 쪽에 분포되어 있는 게 앞쪽 미주신경, 앞쪽 부교감신경이에요. 이 부분이 이완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극을 해주면 내가 좀 더 여러 가지 감정 조절이 안 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좀 더 진정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를 진정시켜 줄 때 토닥토닥 해주시잖아요. 그게 다 어떤 그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아이 키우면서 아이가 빽 울 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아이 울음이 멈추고 좀 진정되는 데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럼요. 가슴에 이런 부교감 신경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젖을 먹일 때 항상 아이의 심장과 나의 심장이 맞닿게 이렇게 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아줄 때는 항상 이렇게 안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아빠들 이렇게 안으시는데 아이의 심장과 내 심장이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고요. 또 누워 있을 때도 이렇게 가슴을 토닥토닥 해주시고 또 이 볼 쪽에도 이제 분포돼 있죠. 얼굴도 좀 쓰담쓰담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앞쪽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할 때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면서 그리고 혹은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남자분들 막 이런 분들은 막 오글거리고 이런 거 왜 시키냐라고 막 짜증 내기도 하시는데요. 제가 정신과 의사 하면서 느낀 건 이 사람은 이 좋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뭘 추구할까요? 편한 거. 자극적인 거. 사람은 익숙한 걸 추구해요. 익숙한 거. 그게 편한 거죠. 익숙한 게.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하더라도 그 나쁜 것 속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편하고 그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따뜻한 어떤 보살핌이나 어떤 이렇게 친절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세요. 내가 내 자신한테 이렇게 친절을 건넨다는 게 굉장히 마치 이질감이 들고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같고 뭔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건. 그렇지 않나요? 낯선 곳은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하고 뭔가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약간 과도기가 지나면 좋은 것을 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좀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라고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생활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저는 뭐 제가 좀 이렇게 흥분되거나 진정 안 될 때 늘 이렇게 토닥토닥해요. 괜찮아. 침착해.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 방청객 우리 패널 분들도 이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를 한번 스스로 만들어 보셔도 좋아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어떤 문구를 하고 싶으세요? 너무 길치면 좀 곤란하고 내가 뭐뭐 하기를 내가 불안할 때 나를 잘 다독일 수 있기를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뭐 내가 화가 났을 때 나를 잘 다독일 수 있기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그런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가 있을 겁니다. 너무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기를. 예, 좋습니다. 아까 그 일맥상통하네요. 너무 애쓰지 우리 않기를. 너무 힘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빠들한테 제일 압박되는 노래 중에 아빠 힘내세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압박을 많이 느끼시군요. 힘내지 않아도 괜찮기를. 예,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평안하기를. 예, 내가 평안하기를. 저는 좀 더 기뻐하기를. 내가 일상에서 일상에서 좀 더 기뻐하기를. 좋습니다. 우리 방청객분들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토닥이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기 돌봄 클럽에서 하는 두 가지 이 자기 친절의 자기 대화 문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내가 너무 애쓰지 않기를. 내가 힘들 때조차 나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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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음이 어떠셨나요? 어떠신가요 지금? 좀 더 내 자신과 좀 더 친해진 느낌이 좀 드시나요? 네. 네,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예. 네. 평화가. 또 그 문구 자체가 되게 울컥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친절한 거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 돌보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방치하거나 또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자기 자신과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좀 좋겠고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 사실은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의 연령대별 그래프를 보면 몇 살 때가 가장 행복할까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50대가 가장 불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U자 모양이에요. 50대가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어릴 때야 행복한 거 이해되지만 50이 넘는데 왜 행복해질까요? 수입도 줄고 건강도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고 내 역할도 별로 이렇게 없는데 왜 더 행복해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한테 친절해져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 이상이 너무 높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으로 자꾸 내 자신의 능력들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고 자꾸 내 자신을 채찍질했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자기 자신과의 평화가 좀 이루어지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고 그렇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부분대로 인정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자기 자신과 보다 더 좋은 관계에 좀 맺어집니다. 물론 이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어릴 때부터 자기 불화에 살아오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또 자기 친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 참 좋죠. 근데 사실은 뭐 지난 가을도 참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을은 아마 지금의 가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인생도 뭐 젊었을 때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 가장 좋은 것처럼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관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기 돌봄의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 삶의 기쁨과 활력을 주는 좋은 휴식,
좋은 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